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슬픈, 뼈아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국권 침탈하고, 강제 병합에 관한, 음,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일단 럴 전쟁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국권 침탈에서 일본이 이제 한반도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게 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것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러시아가 이제 압록강 하류 용암포에 불법적으로 군사기지를 건설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일본이 일단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던 상황이잖아요. 아간파천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본하고 러시아가 결국은 이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일본은 굉장히 치밀하잖아요. 쓸데없이 이렇게 디테일한데 음, 러시아랑 당시 이제 굉장히 적대적이었던 영국이랑 이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같이 동맹을 체결한 상태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일본이 우리 순항에 이제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서 러일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결국은 러시아가 요 스시마 해전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이 네, 요거 러일 전쟁 할 때 이제 모습이고 승리했던 인물이 바로 도고 헤이아치로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순신에 비견될 만큼 굉장한 이제 제독으로 평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썰에 의한 겁니다. 뭐 실제로 안 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은데 나는 넬슨 제독보다 뛰어나다. 그러나 이순신이야말로 전쟁의 신이다. 나와의 비교는 신에 대한 모독이다. 얘기할 정도로 이순신에 대한 존경심을 굉장히 드러냈던 인물이다라고 평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도고 헤이아치로인데 실제로 러일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전술이 바로 하깃진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제 이순신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했던 인물인데 참 아이러니한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러시아가 자랑하던 극동함대를 이제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참 그 와중에 이 한창 러일 전쟁 중에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걸 체결하게 되는데 요것도 참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전략상 필요한 이제 대한제국의 영토를 마음대로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협약서를 맺은 건데 요때 이제 독도가 일본의 이제 전쟁 기지로 불법적으로 편입이 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제1차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면서 고문 정치라고 재정이랑 외교에 이제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을 두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에 대한 이제 일본의 독점적인 지배권을 승인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간에 이제 가스라 테프트 밀락이라고 몰래 이제 비밀 협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이 좀 기가 차요.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 지배하는 거, 일본은 대한제국 지배하는 거 서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가스라 테프트 밀락이었고요. 그리고 1905년 8월에는 이제 제2차 영일동맹이라고 해서 영국은 인도 지배하는 거, 일본은 대한제국 지배하는 걸 또 서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지들끼리 또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포츠머스 조약이란 걸 맺었는데 그래서 일본이 대한제국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걸 러시아는 이제 전쟁에서 졌으니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배하는 걸 인정하겠다라는 조약을 맺게 되면서 차례 이제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승인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좀 맞물려서 생각해 볼 부분이 이미 이제 서양 서구 열강들이라고 하는 애들은 일본 편에 이미 협약 조약을 다 맺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 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막 하는데,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게 다 이제 이런 협약이 이미 다 맺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제2차 한일 협약이라고도 불리는 을사조약이라고 돼 있는데, 책에 이제 조약이가 돼 있어서 그렇지만,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약은 뭔가 합법적인 이런 뜻이고, 늑약은 강제로 맺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을사늑약이라고 표현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써야만 해요. 을사늑약. 일사늑약의 주된 내용은 외교권을 박탈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과 조약을 맺을 때, 우리가 아니고 일본이 대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주권을 박탈하는 거랑 거의 같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통감부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되면서 내정 전반에 걸친 간섭이 시작되는 게 바로 요 일사늑약 이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합된 거는 5년 후에 1910년이지만 실제 우리가 사실상 주권을 잃고 거의 반식민지로 들어가던 때가 바로 일사늑약부터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을사오적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 저 막 다 외워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름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부 대신 이완용 워낙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을사오적의 대표자이고 참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학부 대신 이완용 그리고 외부 대신 박재순 그리고 내부 대신 이지용 그리고 조부 대신 이근택 그리고 농상 대신 권중현 다 이 사람들 뭐 자기도 받고 뭐 훈장도 받고 아주 부귀영화를 엄청나게 누렸던 인물들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은 사실 요거 끝까지 거부했죠. 그래서 을사조약이 을사늑약에 대해서 고종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았고 대신 이제 서명한 인물이 바로 박재순이에요. 외부 대신. 그래서 고종은 이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당시 만국 평화회관에 열리던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제 특사를 파견하죠. 이준, 이상설, 이종 이렇게 세 명을 파견을 했는데 회의 장소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미 서구 열강은 일본과 다 짝짝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는 듣지도 못했고요. 요걸 이제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네, 요 협박할 때 했던 인물이 바로 또 완용이기도 해요. 그리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황제 순종이 즉위하게 되죠. 그 뒤에 1907년에 요 정미조약이라고 하는데 뭐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합니다. 요거 맺어서 차관 정치, 그러니까 우리 지금 행정부처에도 장은 이제 장관이지만 그 밑에 진짜 실무를 담당하는 건 결국 차관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행정부처의 차관들, 일본인 차관들을 다 두면서 내정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고, 그리고 차례차례 너희 뭐 군대 필요 없잖아. 우리가 지켜줄게 해서 우리 군대 해산시키고요. 국군. 그리고 재판도 우리가 해줄게 해서 사법권 뺐고요. 그 다음에 치안도 우리가 유지해줄게 하면서 1910년에 경찰권까지 뺏으면서 우리의 뭔가 무력적인 기반을 전부 다 일본이 빼앗아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10년 8월에 경술국치라고도 하죠. 그래서 한일 병합조약이란 걸 체결하게 되면서 대한제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순종은 끝까지 승인을 거부했고요. 대신 찍었던 인물은 이완용이었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이준, 이상설, 이종, 헤이구 특사 세 분이셨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순종입니다. 어, 요거 한일병합조약 맺어지고 나서 장교였던 박승환은 아주 개탄에 빠지면서 자결했던 인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국권 침탈 과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904년에 이제 한일 의정서 럴 전쟁 중에 맺었고요. 그리고 제1차 한일 협약에서 고문 정치가 시작됐다가 1905년에 을산 의약을 맺으면서 외교권 박탈하고 통감 정치가 시작이 되었고 1907년 정미 7조약을 맺으면서 행정 각 부처의 일본이 차관을 두는 차관 정치가 시작이 되었고 7년에 또 연이어 군대 해산 그리고 기후각서라고 하는 걸 1909년, 10년 이렇게 맺으면서 사법권 박탈하고요. 그리고 경찰권 박탈하고 하면서 마지막 1910년 8월 29일에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이 한반도 땅에 총독부라고 하는 게 설치되면서 우리는 완전히 국권이 피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맞물려서 또 같이 한번 받을 부분이 간도와 독도 부분이에요. 간도라고 하는 땅은 이쪽입니다. 이쪽. 우리 보면 북간도가 있고 서간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국경 이렇게 있으면 백두산 경계로 이쪽 지역 위쪽에 있는 지역이 북간도고요. 그리고 여기 압록강 위쪽이 이제 서간도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간도는 그러니까 그 도라고 하는 게 섬도자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를 보통 우리 뭐 만주나 뭐 아니면 뭐 그렇게 불렀던 지역인데 우리 한반도랑 그리고 중국 본토 요 사이에 있는 땅이다 해서 사이에 성 같은 땅이다라고 해서 간도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조선 때 청이랑 항도 계속 이제 부딪혀서 요 지역에 대한 국경을 확정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거였고 여기 보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 내용을 보면 서위 압록, 동이 포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압록을 경계로 하고 동쪽으로는 토문을 경계로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음,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이고 그래서 요거에 따라 터무를 경계로 요 땅, 북간도 지역이 이제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게 압록도 마찬가지고 이쪽 지역이 이제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대한제국 때도 간도 관리사라고 하는 걸 파견을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음, 실질적으로 이제 지배하고 있던 지역이 요 간도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이주민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일제가 1909년에, 그러니까 일산의약으로 이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상태였잖아요. 그때 이제 청이랑 일본이 지들 마음대로 간도 협약이란 걸 체결하면서, 이 간도를 청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여기 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갖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받는 조건으로 간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성의 형태로 인정해주게 됐고 이게 이제 아직까지도 어, 계속 이제 중국 땅으로 남아있게 된 거죠. 그래서 간도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독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도 우리 땅이고, 사실 이게 일본이랑 시비 붙을 것도 아니죠. 원래부터 우리 땅인데, 일본이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보면 우리 영토임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근데 일본이 아까 봤듯이 한일 의정서, 그러니까 러일 전쟁 중에 일제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뭐 자신의 영토로 불법적으로 이제 편입시킨 이런 이제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잠시 자기들이 영토로 편입시킨 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스시마 섬 우리 땅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 번 정벌 했잖아요. 그래서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여전히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어서 보면 그래서 이제 항일 의병 운동이랑 이어지는 애국 개몽 운동 이런 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일산의격에 대한 반대 투쟁이 굉장히
엄청 격렬하게 일어났어요, 사실. 요 당시 이제, 일산늑약이 단순하게 외교권을 박탈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주권을 박탈당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당시 시군 장교였던 민영환이 이제 자결하게 됐고요. 민영환은 아주 이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굉장히 뭐 치욕스럽다, 욕된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대한제국 2천만 동포에게 죽음을 고한다. 뭐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제 처절한 마음으로 이제 자결하면서 한 거를 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당시 황성신문에는 신야 방성대국이라고 해서 일사오적에 대해서 굉장히 규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장지원이 이제 이런 글을 썼는데 신야 방성대국이 이날 목노아 통곡하노라라는 뜻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저 개되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에 일한 자가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었다. 그런 얘기하면서 2천만의 영토를 모두 타인의 노예로 되게 했다. 그래서 박재순이나 뭐 각 대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아주 강력한 어조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인환이라는 사람은, 당시 이제 미국에, 이제 있던 노동자로 이제 이주했던 인물이었는데, 일본이 이제 추천했던 고문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인 요 스티븐스라고 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미국에 돌아가서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 조선인들은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의 연설, 개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있다가 장인환이 빡쳐서 총쏴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장인환이라는 사람이 뭐 독립운동 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노동자였는데 그걸 듣고 저 죽여야겠다 생각을 해서 총쏴 죽였죠. 그리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영웅에서 막 우리 막 요즘 뮤지컬도 영화도 막 나오고 했는데 안중근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고요. 그리고 을사오적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완용을 이제 암살 시도했던 그다음 이재명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나철 오기오라고 이제 오적 암살단을 조직해서 음, 암살하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항일의병 투쟁 한번 보면 우리 앞서 봤던 이제 위정척사 운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의병으로 좀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최익현, 뭐, 민종식,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유생의병장이라고 보면 되고, 근데 을사의병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을 해요. 신돌석이라고, 태백산 호랑이다, 이렇게 불렸던 인물인데, 굉장히 뭐, 힘도 좋고, 전쟁도 굉장히 잘 수행했던 인물이었는데, 조금, 유생의병장들이 조금, 개그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신돌석을 좀 중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미병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됐다고 했잖아요. 그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부대에 합류하게 되면서 사실 의병들은 정말 그냥 농민들 막 모이고 하층민들 그냥 모이고 이런 사람들이라 뭐 조직력이나 뭐 전투력이나 이런 게 높진 않았는데 군인들이 이제 의병부대에 합류하게 되면서 조직력이나 전투력도 훨씬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때부터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면서 진짜 전쟁다운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908년에 13도 연합부대가 결성이 돼서 이제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고 어, 서울 진공작전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이 의병들이 전부 다 연합을 해서 서울을 되찾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둘러싸서 진공작전을 해서 되찾자라고 했는데 요게 좀 중간에 밀고 하는 놈이 있어서 작전이 세워 나가게 되고 일본군의 선제 공격으로 결국 실패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죠. 그 뒤에 이제 일본 애들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해서 아주 가혹하게 의병을 학살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병장들이 이렇게 연합 부대를 결성하면 자기들도 위협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아주 가혹하게 의병을 학살하는 그래서 의병으로 의심되는 일반 민간인들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의병부대는
간도랑 연해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을미의병부터 한번 이어서 볼게요. 을미의병은 을미사변, 그 단발령, 요거 있었던 때, 을미개혁,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이제 일어나면서, 이때는 유생의병장들이 다 주도를 했고요. 그러다가 일산의격 이후에는, 유생의병장이랑, 그리고 신돌석이라고 하는 평민의병장이 등장을 했다. 이게 좀 특징이고요. 1907년에는 고종이 강제, 퇴위, 그리고 군대 해산에 대한 반발로 이제 일어났고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조직력과 전투력이 굉장히 상승했다라는 걸 좀 특징이고 그리고 13도 창유군이 창설되면서 의병전쟁으로 발전했고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으나 결국 실패하게 됐고 일본의 가혹한 보복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간도나 연해주로 의병부대들이 이제 이주하게 되면서 이제 독립군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남한 대토벌 작전했을 때 민가의 모습입니다. 이 의병들이랑 일반 백성들이랑 구분이 안 가잖아요, 민간인이랑. 그래서 그냥 민간을 다 약탈하고 학살하고 이런 사건이 많이 벌어졌어요, 마을들을. 본보기로 좀 삼아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의병 부대들이, 일반 민간인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간도나 연해주, 이런 데로 이제 많이 이주를 하게 된 거죠. 요렇게 본보기로 일부러 공개적으로 이렇게 걸어두는 거죠. 의병 활동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의병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진짜 이웃들이었어요. 진짜 뭐 대단한 뭐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냥 헐벗고 굶주린 그냥 일반 농민들이었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이게 약간 계열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일본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한 여러 운동이 나타난 것 중에 계열이 좀 나뉘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무력 투쟁을 하는 이제 항일 의병 운동으로 나타난 게 있고 애국 계몽 운동은 무력이 아니고 우리 실력을 좀 키워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좀 키워서 그런 실력을 통해서 우리 국권을 점진적으로 회복하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병 운동이랑 애국 계몽 운동 계열이랑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무력 투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애국 계몽 운동이 약간 좀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방법은 달랐지만,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의지는 같았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분들의 활동도 굉장히 주요한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보안해라고, 일본이 이제 항무지 개간, 그건 내세워서, 우리의 토지를 많이 약탈하려고 했는데, 그런 걸 이제 적극적으로 막으면서 이제, 어, 막는 활동을 했던 게 이제 보안회가 있었고, 그리고 헌정연구회라고, 요거는 좀 쉽게 생각하면 헌법정치연구회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의회제도 중심의 정치개혁을 주장했던 그런 이제 단체였는데, 이게 좀더 더 키워서, 몸집을 키워서 대한자강회로 발전을 하게 됐고, 이때는 이제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게 대한자강회인데, 요거 때문에 이제 반대 운동 하던 것 때문에 강제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민회라고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데 신민회는 대표적인 이제 애국 계몽운동 계열의 한 단체로 볼 수 있지만 또한 이제 무력 투쟁도 준비를 했던 그런 좀 특별한 유별난 애예요. 그러니까 애국 계몽운동 계열 중에서는 좀 신기한 단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뭔가, 민족 기업, 이런 걸 육성을 해서,
실력을 키우자는 생각은 같았고요. 그래서 대성학교랑 오산학교 이런 거 설립하면서 교육 활동했고, 태국서관 서점입니다. 자기 회사 그릇이에요. 그릇 회사 이런 거 이제 운영을 하면서 민족의 산업, 기업 이런 것들을 좀 육성을 해서 독립운동 자금 이런 것들을 모은 거죠. 그래서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요게 결국은 이제 우리 나중에 독립운동, 독립군들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제 운동기지가 요 신민회에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민회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리고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이라고 일본이 이제 뭐 근대화 한다면서 우리한테 강제로 돈을 빌려줬어요. 그게 이제 진 빚이 1,3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지금으로 치면 이게 뭐 싶지만 요 당시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1,300만 원이라는 게. 그래서 음, 지금으로 치면은 한 우리 1년 예산의 한 2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요걸 이제 갚아서, 경제적인 자주성을 찾으려고 하는 운동이었고, 실제로, 요 국채보상운동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한 절반 가까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600만 원 넘게 모았었는데 일본이 방해를 했죠. 이게 뭐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느니 뭐 이상한 이제 음모론을 많이 펴면서 방해를 했고 막 지도부를 잡아가고 막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국채보상운동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의병부대 활동을 좀 보면 여러분들 알만한 인물들은 좀 기억해야 될 인물 중에는 뭐 유인석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민종식, 최익현 이런 사람 기억하면 좋겠고, 그다음 평민의병장 신돌석,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홍범도는 이제 독립군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보면 당시 이제 근대 교육이랑 문화가 좀 변화되는 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교육기관하고 이런 것들만 조금 신문하고, 뭐, 이 정도만 좀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문화는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근대적인 교육기관이 좀 설립이 되는데, 원산학사, 그리고 동문학, 이런 것들은, 일반 민간에서 세운 이제 근대적인 교육기관이었고, 나라에서 만든 건 1886년에 유경공원이라고 영재를 길러내는 공립학원 뭐 이런 뜻입니다. 요 유경공원이 엘리트들 이제 양반 자제들 모아다가 엘리트 교육을 했던 곳인데 미국인 막 교수들 막 강사들 초빙해가지고 근대적인 막 교육을 했던 곳인데 요 유경공원 출신의 엘리트가 바로 이완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교육하느냐라고 하는 건 이 교육입국 조서라고 하는 이 고종이 발표했던 요걸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이때부터 되게 뭐 외국어에 대한 교육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뭐 민족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건 교육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때가 뭐 조선시대 때도 뭐 과거제 때문에 그랬지만 이때도 그랬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1905년 이후에 많은 사립학교들이 애국개몽운동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에서 막 만들고 열심히 이제 교육 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을 막 키웠다 정도 받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교사들도 와서 이제 학교를 좀 설립합니다. 이제 아펜젤러가 배제학당 이런 걸 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스크램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화학당을 열어서 이게 결국은 지금 이화여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문을 좀 받으면 우리나라 관보 중에 최초
에서 발행한 신문은 바로 한성순보라고 방문국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국가에서 만드는 신문사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간지 한성순보를 만들었고 그리고 최초의 한글 신문은 독립신문입니다. 서재필이 만들었던 그리고 민간신문이었고 그다음 1904년에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이제 영국이 일본이랑 동맹국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을 해서 일본의 통제가 덜해서 가장 강경한 항일 논조를 펼 수 있었던 게 대한매일신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제국신문이라고 이건 순한글로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하층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도 있었고 다음에 이제 유림층, 일반 유생들, 양반들이 좀 보던 거는 국한문 혼용으로 돼 있는 황성신문. 아까 신라 방성대국 이런 게 이제 황성신문에 실렸던 거죠. 다음에 주시경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학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면서 국어에 대한 연구 주시경 선생님이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역사 연구가 되면서 국사 교과서도 많이 편찬했고 신채호 많이 들어봤을 텐데 신채호가 이제 위인전 같은 거 많이 펼쳐내면서 음, 이 국난을 극복하려면 나라에 위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런 굉장히 좀 민족주의적인 색채 이런 게 드러나는 위인전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타국의 뭐 건국 역사 및 위인전 이런 걸 번역해서 많이 또 펼쳐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사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 그 다음에는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